김블레 씨, 손주가 보고 싶으면 조용히 우리 말을 들으세요. 납치범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무슨 보험금 말입니까? 우리 사위는 가난한 회사원이었어요. 불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호 부모는 10억 원이 넘는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 돈은 우리가 관리해야 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납치범의 얼굴을 본 순간 불레는 경악했습니다. 준혁 씨, 어떻게 조카에게 이런 짓을? 저런 집안에서 온 아이는 우리 집안의 수치라던 당신들이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아이를 납치했단 말이야? 불레가 절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가슴 저린 사연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드라마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곽 작은 주택단지에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2층 집 마당에서 김불레 할머니는 손주 지호의 옷을 빨래줄에 널고 있었죠. 72세의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빨래를 너는 손끝은 거칠었지만 그 손길 하나하나에는 손주를 향한 사랑이 묻어났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 있어요. 7살 지호가 작은 가방을 메고 뛰어나왔습니다. 불레는 손주의 볼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죠. 지호는 불레에게 있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 부부는 3년 전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으니까요. 그 끔찍한 사고 이후로 불레는 외손주 지호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호가 그림도 잘 그리지? 오늘도 1등 할 거야. 아침 먹었니? 네. 할머니가 해준 계란말이 정말 맛있었어요. 불레가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자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옆집 아주머니가 대문 밖으로 나오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죠. 쯧쯧, 늙은 나이에 애 키우기 힘들 텐데. 그래도 정부 지원금이나 받으니 다행이지 뭐. 근데 그 돈으로 애 제대로 키울 수나 있겠어? 그 말에 불레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지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늘 이런 식이었죠. 가난한 노인네가 손주를 키운다며 수군대고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에서는 불레의 형편을 깎아내리기 바빴죠. 지호야, 학교 다녀와서 할머니랑 시장 가자.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해줄게. 와, 정말요? 할머니 최고. 그럼 순대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지호가 원하는 건 다 먹을 수 있지. 지호가 신나서 폴짝폴짝 뛰는 모습을 보며 불레는 다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이 아이의 순수한 웃음이 있기에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죠. 비록 넉넉하지는 못해도 지호에게만큼은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1층 월세방 문이 열리며 30대 초반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박도연,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1년쯤 된 청년이었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단정한 인상이 돋보였습니다. 어깨는 넓었고 체격도 건장했지만 눈빛은 언제나 따뜻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호도 학교 가는구나? 오늘 그림 대회 있다며? 도연이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자 불레도 반갑게 맞았습니다. 도연은 막노동으로 근근히 생활하면서도 늘 불레와 지호를 챙겼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대신 들어주고 장 볼 때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특히 지호를 친동생처럼 아껴서 가끔은 용돈도 쥐어주곤 했죠. 도연아, 아침은 먹었니? 밥 좀 먹고 가지. 된장찌개 끓여놨는데. 괜찮습니다, 할머니. 오늘 일찍 나가봐야 해서요. 공사장에 일찍 가면 추가 수당을 준다고 해서. 도연은 웃으며 손을 저었지만
불레는 부엌으로 들어가 김밥 몇 줄을 싸서 내왔습니다. 김밥 속에는 계란과 햄 그리고 시금치가 가득 들어 있었죠. 일하다 배고프면 먹어. 힘든 일 하는데 끼니는 거르면 안 돼. 그리고 이건 보온병에 담은 커피야. 피곤할 때 마셔. 도연은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형편인 줄 뻔히 아는 할머니가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 미안하면서도 감사했죠. 도연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불레 할머니와 지호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죠. 감사합니다. 꼭 맛있게 먹을게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제가 치킨 사올게요. 지호도 좋아하잖아요. 아이고, 무슨 치킨이야. 돈 아껴야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우리 지호 그림 대회 상 타면 축하도 해줘야죠. 도연이 김밥을 받아들고 일터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며 불레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청년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죠. 혈육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학교에 가는 지호를 배웅한 후 불레는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좁은 집이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에는 딸과 사위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죠. 불레는 사진을 닦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얘야, 내 아들 내가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라. 이 할미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지호는 절대 고생시키지 않을 거야. 내가 못다한 사랑, 내가 대신 다 줄게. 불레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이런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나이 들었지만 지호만큼은 반듯하게 키워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죠. 딸이 살아있을 때 못해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라도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지호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불레는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상추와 깻잎 그리고 고추까지 직접 기른 것들이었죠. 그런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낯선 사람들이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가끔 집 앞을 서성이다 사라지곤 했죠. 오늘도 아침에 잠깐 봤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불레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문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창문 잠금 장치도 점검했습니다. 세상이 험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 무렵 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그림 한 장을 들고 있었고 가슴에는 금색 메달이 달려 있었죠. 할머니, 이거 봐요. 1등 했어요. 선생님이 정말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림에는 할머니와 손을 잡고 있는 지호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이었죠. 배경에는 작은 집과 텃밭, 그리고 도연 아저씨의 모습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불레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지호가 할머니를 이렇게 예쁘게 그려줬네. 할머니 보물이로다. 이건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둬야겠어. 불레가 그림을 조심스럽게 들고 있자 지호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박한 저녁상을 마주하고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죠.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내일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한다는 이야기까지. 지호는 할머니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신나게 늘어놓았습니다. 할머니, 근데 오늘 학교 앞에 이상한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검은 옷 입고 우리 쳐다보더라고요. 불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설마 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죠. 그래, 그 아저씨들이 뭐라고 했니? 아니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쳐다보기만 했어요.
불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지호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점점 커져갔죠. 밤이 깊어가자 불레는 지호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골목길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죠.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온 동네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는 급박한 노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불레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죠. 처음에는 꿈인가 싶었지만 다시 들려오는 노크 소리에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니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도연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불레가 문을 열자 도연이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숨을 고르려 애쓰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죠. 할머니, 죄송합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하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오늘, 아니, 내일 지호를 특별히 조심시켜 주세요. 불레는 도연의 진지한 표정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낮에 느꼈던 불안감이 다시 밀려왔죠. 무슨 소리냐, 도연아?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니? 도연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치 누군가 듣고 있을까봐 조심하는 것 같았죠. 오늘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이상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3명이 할머니 집 사진을 들고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호 사진도 있었습니다. 불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호 사진이라니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다니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니? 무슨 이야기를 하던가?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내일이 기회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할머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연의 말에 불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도연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죠. 거실에 앉은 2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도연아,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 증거가 없어서 경찰도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곁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일을 쉬고 할머니와 지호 곁에 있겠습니다. 불레는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이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도연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죠. 고맙다, 도연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내일도 있는데 일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할머니와 지호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그때 창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재빨리 창가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차는 불레네 집 앞에서 잠시 속도를 늦추더니 다시 사라졌죠. 저 차입니다. 오늘 낮에 봤던 그 사람들이 타고 있던 차예요. 도연의 말에 불레는 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지호를 노리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할머니, 혹시 최근에 이상한 연락을 받거나 한 적 없으세요? 누군가 지호에 대해 물어본다거나. 불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죠. 그러고 보니 일주일 전에 이상한 전화가 왔었어. 지호 아버지 쪽 친척이라면서 아이가 잘 있냐고 물어봤지. 근데 나는 사위 쪽 친척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서. 도연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할머니, 내일 지호는 학교에 보내지 마세요. 며칠만 집에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구나. 학교에 전화해서 감기 걸렸다고 할게. 2 사람은 밤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아는 사람 중에 경찰 출신이 있으니 도움을 요청해 보겠다고 했죠. 불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중요한 서류들을 챙겨두기로 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저는 잠시 제 방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오겠습니다. 문 꼭 잠그고 계세요. 제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 문 열지 마세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도연이 나간 후 불레는 지호가 자고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불레는 지호의 이불을 다시 한번 덮어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아침이 밝아오자 불레는 지호를 깨웠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라 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할머니, 늦었어요. 학교 가야 해요. 지호야, 오늘은 학교 안 가도 돼. 할머니랑 집에 있자. 왜요? 저 아픈 거 아닌데. 불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지호를 안심시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할머니랑 맛있는 거 해먹고 같이 놀자. 어때? 지호는 의아해하면서도 학교를 안 간다는 사실에 신이 났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불레가 긴장하며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도연입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자 도연이 커다란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젯밤보다 더욱 결연해 보였죠. 할머니, 제 친구가 조사해 봤는데요. 그 검은 차는 렌터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린 사람의 신원이 가짜였대요. 불레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누군가 신분을 속이면서까지 지호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서웠죠. 도연 아저씨다. 지호가 반갑게 뛰어나왔습니다. 도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지호야, 오늘은 아저씨가 하루 종일 같이 놀아줄게. 좋지? 진짜요? 와, 최고다. 지호의 순수한 모습에 어른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을 둘러싼 위험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내내 집안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수시로 창밖을 확인했고 불레는 지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애써 평소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그 긴장의 끈은 점점 더 팽팽해져만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장 좀 다녀올게요. 집에 먹을 게 떨어졌더라고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문 꼭 잠그고 계세요. 도연이 나간 사이 불레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했습니다. 지호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평화로운 일상처럼 보였지만 불레의 마음은 한시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죠. 불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불레 씨죠? 손주가 참 예쁘더군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무감정한 목소리에 불레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누구세요? 무슨 목적으로? 내일을 기다리세요.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불레는 전화기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죠. 내일, 도대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일까요? 다음 날 오후 3시, 불레는 도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호를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틀째 학교를 빠지면 아이가 의심할 것 같았고 무엇보다 평생을 두려움에 떨며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혼자 보내기는 불안해서 도연이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도연아,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가줄 수 있겠니? 물론입니다. 제가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도연이 나간 후 불레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3시 30분, 지호가 하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불안한 마음에 창밖을 내다보니 평소와 다름없는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불길하게 느껴졌죠. 3시 45분,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지호 데리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곧 도착할게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레는 현관문을 열고 골목 입구를 바라봤죠. 저 멀리서 도연과 지호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호는 도연의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면서 뭔가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갑자기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는 무서운 속도로 도연과 지호를 향해 달려들었죠. 도연이 재빨리 지호를 안고 옆으로 피했지만 차에서 내린 3명의 남자가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지호야. 불레가 소리치며 뛰어나갔지만 한 남자가 불레를 밀쳐냈습니다. 도연은 필사적으로 지호를 지키려 했지만 숫자의 열세를 극복할 수 없었죠. 격렬한 몸싸움 끝에 도연이 바닥에 쓰러졌고 남자들은 울부짖는 지호를 차에 태웠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지호의 울음소리가 귓가를 찢었습니다. 불레는 차를 향해 달려갔지만 이미 차는 굉음을 내며 사라지고 있었죠.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은 불레는 절규했습니다. 지호야, 내 지호를 돌려줘. 이웃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무관심하던 그들도 이 광경에는 충격을 받은 듯했죠. 어머 세상에, 애가 납치당한 거야? 경찰에 신고했어? 저런 불쌍한 할머니. 손주까지 잃으면 어떡해.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도연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불레를 먼저 일으켜 세웠죠.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 번호를 추적해야 합니다. 도연아, 우리 지호가. 불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눌렀죠. 여보세요, 경찰서죠? 방금 아이가 납치됐습니다. 7살 남자아이고요. 검은색 승합차를 탔습니다. 번호는. 도연이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불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호가 끌려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자신이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아이를 딸이 남기고 간 유일한 혈육을 빼앗긴 것입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15분이 걸렸습니다. 2명의 경관이 현장을 조사하며 목격자들의 진술을 받았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돈을 빌려준다거나 재산 문제로 다툰 일은요? 없어요. 우리는 가난해서 빼앗길 것도 없는데. 그때 불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어제 들었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불레 씨, 손주가 보고 싶으면 조용히 우리 말을 들으세요. 지호는 무사한가요? 제발 아이만은. 지금은 무사합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했다면 취소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걸 주면 아이는 돌려보내겠습니다. 불레는 눈물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뭘 원하는 겁니까? 돈이면 있는 거 다 드릴게요. 돈이 아닙니다. 지호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 수령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으세요. 그리고 양육권도 포기하시면 됩니다. 불레는 충격에 몸이 굳었습니다. 보험금? 양육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무슨 보험금 말입니까? 우리 사위는 가난한 회사원이었어요. 모르셨군요.
지호 부모님은 10억 원이 넘는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수익자는 지호고요. 그 돈은 지호 아버지 쪽 가족이 관리해야 합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불레는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죠. 도연이 다가와 불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불레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험악해졌죠. 그놈들, 돈 때문에 아이를 납치한 거군요. 경찰도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속이나 보험금 문제로 친척 간에 다툼이 생기는. 일단 저희가 수사를 진행하겠지만 납치범들이 연락을 해온다면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세요. 경찰이 떠난 후 불레와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지호의 방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죠. 어제까지만 해도 이 방에서 뛰어놀던 아이가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불레는 고개를 저었죠. 내 잘못이 아니야, 도연아. 오히려 내가 다친 건 괜찮니? 저는 괜찮습니다. 지호만 무사하면.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영상통화였죠. 화면에는 어두운 창고 같은 곳에 앉아있는 지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울다 지쳐 보였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할머니. 지호가 힘없이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불레는 화면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죠. 지호야, 할머니가 꼭 데리러 갈게. 조금만 참아. 화면이 돌아가더니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본 순간 불레는 경악했죠.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사위의 사촌 형, 최준혁이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때 왔던 그 사람이 맞았죠. 준혁 씨, 어떻게 이런 일을. 오랜만입니다, 어머니. 아니, 이제는 어머니라고 부를 수도 없겠네요. 애초에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셨으니까. 준혁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묻어났습니다. 불레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죠. 지호는 내 조카야. 어떻게 조카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니? 조카? 그 아이는 우리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가난한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 것보다 저희가 키우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도연이 옆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들을 찾아낼 기세였죠. 내일 오후 2시 폐공장으로 오세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지호는 돌려드리죠. 단 경찰이나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아이를 다시는 못 볼 겁니다. 영상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불레는 지호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죠. 도연은 불레를 꼭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지호를 꼭 구해낼 겁니다. 제가 약속드릴게요.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내일의 대결을 앞두고 그들은 필사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죠. 새벽 5시 불레와 도연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준혁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떠 있는 핸드폰이 놓여 있었죠. 경기도 외곽의 폐공장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노트북으로 그 지역을 검색하며 지형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공장은 10년 전에 문을 닫은 섬유 공장이네요. 주변에 민가도 없고 으슥한 곳입니다. 그들이 일부러 이런 곳을 골랐어요. 불레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밤새 울어서인지 목이 쉬어 있었죠. 도연아, 정말 경찰 도움 없이 우리 둘이서만 가도 될까? 지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도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예전에 군 정보부대에서 일했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그때 인질 구출 작전도 몇 번 경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섣불리 공권력을 투입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불레는 놀란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과묵하고 성실하기만 한 청년인 줄 알았는데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죠. 그래도 혼자서는 위험해. 그 사람들이 여러 명인데. 걱정 마세요. 제게 믿을 만한 전우가 한 명 있습니다. 지금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오전에 도착할 겁니다. 아침 9시가 되자 도연의 전우가 도착했습니다. 김석진이라는 이름의 30대 중반 남자였죠.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도연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석진아, 급하게 불러서 미안하다. 아니야, 당연히 와야지. 아이가 납치됐다며? 자세히 설명해봐. 도연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석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돈 때문에 친척이 아이를 납치했다. 정말 인간이 할 짓이 아니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꼭 지호를 구해오겠습니다. 세 사람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불레가 먼저 들어가서 시간을 끌고 도연과 석진이 다른 입구로 잠입해서 지호를 구출하기로 했죠. 오후 1시 그들은 낡은 트럭을 타고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황량한 들판이 펼쳐져 있었죠. 불레는 가방 속에 넣어온 지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지호야, 할머니가 꼭 데리러 간다. 조금만 더 참아. 폐공장에 도착하자 을씨년스러운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죠. 입구에는 검은 승합차와 고급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저 차들이 어제 본 차량입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석진은 주변을 살피며 공장 뒤편을 확인했죠. 뒤쪽에 비상구가 있네요. 우리는 그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할머니, 15분 후에 정문으로 들어가세요.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시면 됩니다. 불레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불레의 손을 꼭 잡았죠. 할머니,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나오세요. 그래, 너희도 조심해야 해. 15분 후 불레는 홀로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컴컴한 공장 내부에는 먼지 냄새가 가득했죠. 한참을 걸어 들어가자 넓은 작업장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준혁을 비롯한 3명의 남자가 있었고 구석에는 지호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지호야. 불레가 달려가려 하자 준혁이 가로막았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먼저 서류부터 처리합시다. 준혁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보험금 수령 포기각서와 양육권 포기각서였죠. 불레는 일부러 천천히 서류를 읽는 척했습니다. 시간을 끌어야 했으니까요. 이게 다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준혁이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면 지호는 풀어드릴게요. 대신 앞으로 지호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호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키웁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가난한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준혁의 말에 불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때 지호가 힘없이 고개를 들었죠. 할머니, 무서워요. 아이의 목소리를 듣자 불레는 눈물이 났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지호야, 조금만 참아. 할머니가 곧 데려갈게. 그 순간 공장 뒤편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준혁과 부하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죠. 그 틈을 타 도연과 석진이 재빠르게 작업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뭐야? 누구냐? 준혁이 소리쳤지만 도연은 이미 한 명의 부하를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석진도 다른 한 명과 격투를 벌이고 있었죠. 군 출신답게 두 사람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불레는 그 혼란을 틈타 지호에게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묶은 밧줄을 풀었죠. 지호야, 할머니야, 이제 괜찮아. 지호는 할머니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그 작은 몸이 얼마나 떨고 있었는지 불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준혁이 불레와 지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재빨리 그 앞을 막아섰죠. 한 발짝도 더 오지 마세요. 넌 누구야? 감히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나는 이 할머니와 지호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들 같은 쓰레기는 용서할 수 없어. 준혁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 하자 석진이 재빨리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준혁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죠. 칼까지 준비했다니 정말 막장이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둔 것이었죠. 준혁과 부하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경찰을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 약속을 먼저 어긴 건 당신들이야. 아이에게 손을 댄 순간 모든 건 끝난 거야. 경찰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혁과 부하들은 체포되었고 불레는 지호를 꼭 안은 채 밖으로 나왔죠.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벗어난 안도감에 다리가 풀렸죠.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지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불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죠. 그래,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지호 정말 잘 참았구나. 도연과 석진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도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었죠. 도연이 지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호야, 무서웠지? 이제 아저씨가 지켜줄게. 지호는 도연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불레는 이들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느꼈죠.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진짜 가족 말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지호는 할머니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도연이 아이를 안아방에 눕혔죠. 불레는 지호의 이불을 덮어주며 한동안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말이죠. 거실로 나온 불레는 도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석진은 일이 있다며 먼저 돌아갔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아직도 현실 같지 않았죠. 도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지호를 구하지 못했을 거야. 할머니야말로 대단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시더라고요. 그때 불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 번호였죠.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불레 씨죠?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밝혀져서 연락드렸습니다. 내일 오전에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불레는 도연과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죠. 할머니,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최준혁 씨를 조사하다가 따님 부부의 교통사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불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리 딸 부부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음에는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의 핸드폰을 조사하다가 사고 당시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정비소 직원의 새로운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도연이 불레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준혁 씨가 따님 부부의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재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불레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교통사고로 떠난 줄로만 알았는데 그것이 살인이었을 수도 있다니. 그것도 가족의 손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럼 우리 딸이 그놈 때문에. 불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이 불레를 부축하며 위로했죠. 형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 관련 서류였죠. 따님 부부의 보험금이 12억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은 사위분이 아니라 준혁 씨가 대신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위분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보험료는 준혁 씨가 냈더군요.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이었죠. 동생 부부를 죽이고 보험금을 차지하기 위해 지호의 양육권까지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불레는 딸의 영정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얘야. 엄마가 몰랐어. 내가 그렇게 억울하게 간 줄도 모르고. 도연이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불레의 슬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죠. 자신도 가족을 잃은 아픔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지호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우는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할머니, 왜 울어요? 또 무슨 일 있어요? 불레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지호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너무 기뻐서 그래. 우리 지호가 무사해서 말이야. 그날 밤 도연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불레와 지호가 궁금한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깊은 숨을 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제가 군 정보부대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한 작전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제 판단 착오로 12살이던 제 동생을 구하지 못했어요.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동생은 희귀병을 앓고 있었는데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제가 위험한 임무를 자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작전 중에 적의 함정에 빠졌고 동생이 있던 병원이 공격을 받았어요. 제가 제대로 정보를 파악했다면 막을 수 있었는데 불레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그래서 내가 우리 지호를 그렇게 아껴준 거구나. 네, 지호를 볼 때마다 동생 생각이 났어요. 이번에는 꼭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필사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호가 도연에게 다가가 작은 손으로 도연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아저씨, 울지 마세요. 저는 아저씨가 지켜줬잖아요. 그 순수한 위로에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레도 따뜻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죠. 며칠 후 준혁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동생 부부의 보험금을 노렸던 것이었죠. 차량 정비소 직원을 매수해 브레이크를 조작했고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했던 것입니다. 그 인간이 돈 때문에 제 동생을. 법정에서 준혁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살인 혐의와 아동 유괴 혐의로 그는 중형을 선고받았죠. 재판이 끝난 후 불레는 딸 부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지호와 도연도 함께였죠. 얘야, 이제야 내 억울함을 풀어줬구나. 편히 쉬어라. 지호가 묘비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놓았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가족 그림이었죠. 엄마 아빠, 저는 할머니랑 도연 아저씨랑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집에서 소박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불레가 만든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지호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평범한 식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도연 아저씨가 계속 우리랑 살면 안 돼요? 지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른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불레가 먼저 입을 열었죠. 그래, 도연아. 내가 원한다면 우리와 함께 살자. 이제 넌 우리 가족이야. 도연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도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정말 기뻐요. 지호가 환호성을 지르며 도연을 껴안았습니다. 불레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비록 아픔을 겪었지만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온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지만 불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죠. 어느 날 오후 도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불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 조사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준혁이 혼자 일을 꾸민 게 아닌 것 같아요. 불레는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노트북을 열어 여러 자료를 보여줬죠. 준혁의 통화 기록을 분석해 봤는데 사고 전후로 특정 번호와 자주 통화했더군요. 그 번호의 주인을 추적해 봤더니 도연이 사진 한 장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불레는 그 얼굴을 보고 경악했죠. 사진 속 인물은 다름 아닌 사위의 어머니 최영숙 여사였습니다. 안사돈이. 설마. 네, 준혁의 어머니이자 지호의 친할머니입니다. 그분이 이 모든 일의 배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불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때 만났던 최영숙은 품이 있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비록 불레를 무시하긴 했지만 설마 며느리까지 해칠 정도로 악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되나요? 도연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영숙 여사는 재벌가 출신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었죠. 유일한 희망이 큰아들 준혁이었는데 그마저도 도박으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부부의 보험금을 노렸다는 거군요. 불레는 충격에 몸을 떨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다니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불레는 예감에 전화를 받았죠. 김불레 씨죠? 저는 최영숙입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레는 도연을 바라보며 스피커폰으로 전화했죠. 무슨 일이십니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혼자 오세요.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곧 주소가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호텔이었죠. 도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야, 도연아. 혼자 가야 해. 이건 우리 집안 문제니까. 대신 내가 밖에서 기다려줘. 2시간 후 불레는 호텔 라운지에서 최영숙과 마주 앉았습니다. 최영숙은 여전히 우아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났죠. 오랜만이네요, 사돈. 사돈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내 딸을 죽인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최영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준혁이 모든 죄를 뒤집었었군요. 하긴 그 아이는 원래 그런 아이였으니까. 무슨 말씀이신가요? 최영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계획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 의도는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약간의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죠. 그런데 준혁이 너무 과하게 한 겁니다. 불레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더 들어야 했죠. 그래서요? 그게 면죄부가 되나요? 아니요. 저도 제 죄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불레 씨, 당신도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최영숙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당신 딸이 숨긴 비밀입니다. 지호의 친아버지는 제 아들이 아니에요. 불레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최영숙은 계속 말했죠. 제 아들은 불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딸은 그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죠. 그리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거짓말. 우리 딸이 그럴 리 없어. DNA 검사 결과입니다. 준혁이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거죠. 재수 씨가 동생을 속였다고 생각했으니까. 불레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DNA 검사 결과서였죠. 하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죽였다는 건가요?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최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최영숙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필 자백서였죠. 이걸 경찰에 제출할 겁니다. 제가 주도한 범죄였다고. 준혁은 제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왜 이제 와서? 지호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비록 제 친손자는 아니지만 제 아들이 사랑했던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최영숙은 수표 한 장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5억 원짜리 수표였죠. 이건 제 마지막 재산입니다. 지호를 위해 써주세요. 그리고 제발 그 아이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말아주세요. 불레는 수표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최영숙은 쓸쓸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무시했지만 사실은 부러웠어요.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해하는 당신이. 최영숙이 떠난 후 불레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들어와 곁에 앉았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불레는 최영숙이 남긴 서류를 도연에게 보여줬습니다. 도연은 신중하게 검토한 후 말했죠. 이 DNA 검사서는 조작된 것 같습니다. 날짜와 병원 도장이 일치하지 않아요. 최영숙이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럼 지호는? 네, 틀림없이 할머니의 친손자입니다. 최영숙은 죄책감을 덜기 위해 거짓말을 만든 거예요. 불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영숙이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돈과 체면에 눈이 멀어 자식까지 잃은 어리석은 어머니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지호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보자 활짝 웃으며 달려왔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착한 어린이 상이래요. 정말 우리 지호가 최고구나. 불레는 지호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의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었죠. 어른들의 추악한 비밀 따위는 아이가 몰라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최영숙이 자수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녀는 모든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빛나는 별처럼 그들도 아픔을 딛고 일어설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빛이 되어주면서 말이죠.
최영숙이 자수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혁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어머니의 자백으로 자신이 단순 공범이라고 주장했고 변호사가 이를 받아들여 임시 석방된 것입니다. 도연이 급하게 불례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준혁이 풀려났대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더 있다는 거니? 준혁이 보석금을 낸 사람이 조폭 출신 사채업자래요. 아마 빚 때문에 엮인 것 같은데 그들이 준혁과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례는 불안감에 지호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지호는 영문도 모른 채 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니? 일단 경찰에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위협이 없으면 계속 보호받기 어렵다고 하네요. 그날 밤 불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연도 거실에서 밤을 새우며 경계를 섰죠. 새벽 3시쯤 집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죠. 검은 차가 2대, 사람이 5명 정도 보입니다. 불례는 지호를 깨워 옷을 입혔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불례, 나와. 우리가 대화 좀 하자고.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한 듯 발음이 어눌했죠. 도연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했지만 도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지호와 안방에 계세요. 문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마세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준혁과 그의 일당들이 서 있었죠. 그들 중 몇몇은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비켜. 난 그 노인네와 할 이야기가 있어. 그럴 수 없다. 돌아가라. 준혁이 비웃으며 도연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군 특수부대 출신의 실력은 여전했습니다. 경고한다. 한 발짝만 더 들어오면 주거침입과 공갈협박, 조직폭력으로 신고하고 정당방위니 내가 폭력을 쓸 것이다. 웃기는 놈이네. 혼자서 우리를 다 상대하겠다고. 준혁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도연은 침착하게 그들을 상대했죠. 정확한 타격으로 한 명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숫자의 열세는 어쩔 수 없었죠. 도연이 지쳐가는 사이 준혁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불례, 어디 있어? 불례는 지호를 옷장 안에 숨기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준혁과 마주한 불례는 떨리는 것을 숨기고 당당하게 맞섰죠. 뭘 원하는 거냐? 간단해. 지호를 내놔. 그 애는 우리 집안 아이야. 내 어머니도 자백했잖니. 내가 동생을 죽였다고. 준혁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불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하지만 지호의 보험금은 포기할 수 없어. 내 빚을 갚아야 하거든. 지호는 절대 못 줘. 차라리 날 죽여. 불례가 준혁 앞을 가로막자 준혁이 불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불례가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옷장에서 지호가 뛰어나왔죠. 할머니. 준혁이 재빨리 지호를 붙잡았습니다. 지호가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죠. 나쁜 아저씨. 할머니. 그때 피투성이가 된 도연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상처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지호를 놔라. 오, 아직도 버티고 있었어? 대단하네. 준혁이 지호를 인질로 잡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연과 불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준혁아, 제발 부탁이다. 지호만은 놔줘. 내가 원하는 게 돈이면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줄게. 불례가 애원했지만 준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해가 있어야 돈이 되는 거야. 바로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당황스러움으로 일그러졌죠. 밖에 있던 부하들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형님, 경찰이에요. 빨리 나가야 해. 준혁이 지호를 끌고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막으려 했지만 준혁이 품에서 칼을 꺼내 휘둘렀죠. 도연이 가까스로 피했지만 팔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도연 아저씨. 지호가 울면서 도연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불레가 무언가를 결심한 듯 일어났죠.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들고 왔습니다. 준혁? 이거 맞을래? 아니면 지호를 놓을래? 불레가 주전자를 들고 위협하자 준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틈을 타 도연이 준혁에게 달려들었죠.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지호가 준혁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지호야, 이리 와. 불레가 지호를 품에 안는 순간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혁과 부하들은 순식간에 체포되었죠. 이번에는 완전히 끝난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괜찮니? 불레가 도연의 상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도연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죠. 네, 괜찮습니다. 지호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구급차가 도착해 도연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불레와 지호도 함께 따라갔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연을 보며 지호가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우리를 지켜줬어요. 진짜 영웅이에요. 그래, 도연 아저씨는 우리의 영웅이야. 불레가 지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쑥스러운 듯 웃었죠. 다음 날 준혁은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수강도와 아동학대 혐의까지 추가되어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될 것이 확실했죠. 병원에서 퇴원한 도연이 불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죠. 이제 정말로 끝난 것 같네요. 그래, 이제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지호는 도연의 다친 팔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죠. 아저씨, 아프지 마세요. 제가 후 불어줄게요. 지호가 도연의 팔에 입김을 불어주는 모습에 어른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키며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되었죠.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최종적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날 법원 앞은 취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금을 노린 친족 간의 비극적인 범죄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죠. 불레는 지호의 손을 꼭 잡고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도연이 든든하게 두 사람을 에워싸며 기자들을 막아줬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소와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불레를 맞이한 것이죠. 그동안 무관심하고 차가웠던 이웃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레 어르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가 너무 몰라봤습니다. 죄송해요. 옆집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불레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 불레를 무시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어르신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불레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인걸요. 앞으로 잘 지내면 되죠. 동네 청년회에서는 불레네 집 수리를 돕겠다고 나섰고 부녀회에서는 반찬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호의 학교 선생님들도 찾아와 아이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했죠.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불레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명보험 지점장 박진수입니다. 지호군의 보험금 지급건으로 찾아뵙습니다. 불레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보험금 이야기는 이제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죠. 보험금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아닙니다, 어르신. 이건 지호군 부모님이 정당하게 가입한 보험입니다. 범죄자들이 노렸다고 해서 정당한 수익자가 포기할 이유는 없죠. 박 지점장은 서류를 꺼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총 보험금은 12억 원입니다. 하지만 지호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신탁 형태로 관리되며 매달 생활비와 교육비만 지급됩니다. 어르신이 관리자가 되시고요. 불레는 한동안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받아야 했죠. 그 돈은 딸과 사위가 아이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도연이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불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사실 그동안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뭔데 그러니? 도연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특수부대에 있을 때 받은 보상금이 있습니다. 동생 치료비로 쓰려고 모아뒀던 건데 이제는 필요 없게 됐죠. 이걸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업? 무슨 사업? 경호 및 보안업체요. 제 전문 분야니까요. 그리고 수익의 일부는 지호의 장학금으로 쓰고 싶습니다. 불레는 놀란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죠. 그리고 할머니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집 1층을 사무실로 쓰게 해주시면 월세 대신 건물 관리와 보안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여기 살면서 할머니와 지호를 지키고요. 불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도연의 제안은 단순한 사업 계획이 아니라 가족으로 계속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었죠. 도연아, 정말 고맙구나.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구나. 이미 가족이에요, 할머니.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뿐이죠. 그때 지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도연 아저씨, 저 학교에서 상 또 받았어요. 지호가 들고 온 것은 용감한 어린이상이었습니다. 납치 사건을 겪고도 씩씩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지호에게 학교에서 준 특별상이었죠. 우리 지호가 정말 대단하구나. 불레가 지호를 안으며 칭찬했습니다. 도연도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지호야, 아저씨가 앞으로도 계속 같이 살 거야. 좋지? 진짜요? 와, 최고예요. 그럼 아저씨가 진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삼촌이라고 불러도 돼. 도연 삼촌. 지호가 신나서 도연을 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불레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죠. 한 달 후 도연의 보안업체 가디언 시큐리티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점점 고객이 늘어났죠. 특히 아동보호 전문 서비스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딸 부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평온한 마음이었죠. 엄마, 아빠, 저 이제 1학년 2학기예요. 공부도 잘하고 있어요. 지호가 묘비 앞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 도연 삼촌과 함께 웃고 있는 가족 그림이었죠. 얘야, 딸아. 이제 걱정하지 마라. 지호는 우리가 잘 키울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 불레가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도연도 정중히 인사를 올렸죠. 형님, 형수님, 지호는 제가 평생 지키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호가 두 어른의 손을 하나씩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삼촌, 우리 영원히 같이 살 거죠? 그럼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야. 불례가 대답했고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크고 작은 세 개의 그림자가 하나로 이어져 길게 늘어졌죠. 비록 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불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났다. 지호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도연이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고 있다. 비록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우리는 더 강해졌고 더 끈끈해졌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것. 딸아, 사위야, 하늘에서 지켜봐라. 우리는 잘 살고 있단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